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이 윤택해졌다.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물질이 풍요로워졌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의 양은 약 2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서해안의 해안가 곳곳에는 이처럼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설계치의 3배가 넘는 2,000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어 보시다시피 다른 쪽 입구는 쓰지도 못한 채 쓰레기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소비 패턴이 다소비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쓰레기가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아침을 밝히는 차량들이 줄지어 길을 나섭니다. 바로 쓰레기 수거 차량인데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바쁩니다. 3시 30분에 매립장 도착해요. 15분에 일어나서 그냥 대충 세면만 하고 내일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만 쉬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던 거겠죠. 도심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은 양대동 매립동에 도착합니다. 서산시에서 하루 동안 수거한 88톤의 쓰레기가 이곳으로 모여지는데요. 축구장만한 매립동이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쌓아놨던 쓰레기들을 차량에 다시 옮겨 싣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오늘 들어온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저희가 다시 싣고 위탁 처리 업체로 다시 들어갑니다. 한 80에서 한 90톤 정도 하루에요? 네. 쓰레기를 모았다가 다시 옮기는 이 불필요한 수거는 어떻게 된 일이죠? 예, 현재 우리시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전량 매립할 경우 1년 남짓밖에 사용할 수 없는 용량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관내 사설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량성만 매립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립장의 잔여 용량 부족 사태는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환경부가 2027년까지 쓰레기 직매립을 재료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매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환경성 측면에서 하나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여건을 좀 봤을 때, 그래서 환경성을 먼저 보면은 매립을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침출수라는 게 좀 발생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좀 악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메탄가스라든가 이렇게 지구온난을 야기하는 물질들. 그래서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매립은 언젠가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상황. 매립은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탈피하고자 하는 게 폐기물 정책의 일선입니다. 현재에서 해결하는 게 좋지 매립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서는 안 될 것 같다. 매립장 고갈은 서산시의 예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28억에서 올해 81억으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불편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립동 인근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악취는 물론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으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현재 시 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얼마 남지 않고 전량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면 보다 안정적인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처리 방식도 국내에 가장 보편화되고 점증된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소각 처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쌓여있는 쓰레기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 포장해 놓은 건데요. 이로 인한 고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올해 초 합성 플라스틱이라고 속여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건데요. 국제적 망신이란 오명을 초래했습니다.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시의 소각장은 하루 평균 140톤을 소각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쓰레기는 210톤. 묻을 수도 태울 수도 없는 쓰레기가 매일 70톤씩 쌓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쓰레기들을 손쉽게 버리고 손쉽게 땅에 묻었습니다. 그 결과 비좁은 우리의 땅은 더 이상 묻을 곳이 없는데요. 묻을 곳이 없다면 이제는 이 쓰레기를 태워 없애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소각장 건설은 해묵은 사회 갈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서산 시민들의 반대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이들의 반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서산, 당진을 하나로 묶어 대형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인근 자치단체를 묶어 광역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 최초의 광역 자원화 시설로 타 시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함과 동시에 자원화 시설을 만들겠다는 서산시. 광역 자원화 시설을 찾아 경기도 이천시를 찾았습니다. 마침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올해 첫 벼베기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막 끝냈을 6월에 벼 수확이라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천시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 한 20일경에 파종을 해서 2월 20일 날 이제 그 19년도에 그 심었어요, 정식으로다가. 그래서 6월 17일경에 수확을 했습니다. 첫 수확을. 바로 이제 그 찰벼를 모종을 해서 다시 또 지금 벼를 심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벼농사의 이모작이라니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희 마을에는 그 동북권 광역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하는 소각장이 있어요. 그 소각장으로부터 그 폐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2월 달에 모내기를 해서 그 빨리 이제 모내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건이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이라 불리는 이천의 소각장입니다. 이천 쌀을 형상화한 이곳은 5개 시군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죠.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우선적으로는 재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매립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방법이 소각이 있는데,
재활용하지 못하는 생활 폐기물은 매립이 아니면 이제 소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매립 시설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어 가지고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다른 시군도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저희 인근의 광주, 하남, 양평, 그다음에 그 여주시가 이제 합쳐서 저희가 이제 광역 소각 시설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역 단위 소각장. 5개 시군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만큼 그 양도 상당합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오나요? 저희가 많이 들어올 때는 350톤도 들어오고 이제 400톤도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일요일 빼고 한 320톤에서 한 350톤 정도 들어옵니다. 하루 평균 91톤을 소각하는 일반 소각장에 비해 3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이 대형 소각장이 건설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니 뭐니 파리 구데기 뭐 두글두글 하니까 뭐 냄새 나고 또 그걸 태움으로써 뭐 다이옥신이 나오고 뭐 기형가 나오고 또 이 이천 지방에는 쌀이 주 특기인데 또 그런 오염 방지를 해서 쌀값이 떨어진다. 이 호보면 사람들이 다 안평 삼리로 몰려왔었죠. 그래갖고 데모하고 막 그랬었는데 애들 뭐 칼부림도 나고 어려운 역경을 다 겪었죠. 10년이 지난 지금 주민의 우려는 현실이 됐을까요? 소각의 모든 과정은 이곳 중앙제어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 단계의 필터링을 거쳐 유해 물질을 최소화합니다. 소각 후 발생된 그 유해한 가스는 첫 번째로 방건식 반응 흡수탑에서 HCl과 황산화물을 제거해주고 있고요. 그 후단에 그 백필터가 있어서 더스트 먼지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 분무 설비로 분무를 하고 있으며 질산화물을 갖다 제거를 해서 그 완벽하게 제거를 한 이후에 그 법적 기준치 이하로 굴뚝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ppm에 1.3으로 소형 소각장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던 설비. 대형 소각장이라 가능한 첨단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시설을 짓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100톤 미만의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톤 이상에 대해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평가의 차이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갈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략되거나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소각장의 대형화는 세계적인 추세죠. 대부분의 선진국이 1000톤을 넘고요. 일본은 248톤. 그에 비해 우리는 91톤 수준입니다. 죄송한데 산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이 100입니다. 근데 이 100이 3개 지역이 있는데 100, 300입니다. 이거를 각각의 100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 3개를 건립하는 거하고 중간에 300을 처리하는 하나의 시설을 봤을 때 이거는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 주민의 환경성 측면에 더 유리합니다. 시설비를 좀 감축하기 위해서 대규모가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컴팩트하고 어떤 고도의 기술을 적용을 하기가 좋고 그만큼 대규모하는 데 시설이 좀 고도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설비 투자를 예, 그렇죠.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하며 얻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력과 난방용 온수 생산인데요.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하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저 소각장에서 폐열이 와가지고 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개별 난방으로 다 가는 거예요.
소각장을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 자원은 각 가정에 무상으로 공급되는데요. 주민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거는 우리 마을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방 공짜지, 수도세 공짜지, 전기세 안 나오지, 복지 잘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천 시내보다 전월세가 뭐 똑같다래도 타역 와서 살라래. 그래갖고 지금 각 호마다 빈 방이 없어요. 또 복지도 잘 돼 있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마을이라고 저는 보장하고 싶습니다. 소각장 인근의 수영장입니다. 국제대회도 치를 만큼 대규모 수영장인데요. 이곳도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합니다. 그 열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그 열을 중원수로 공급이 됩니다. 중원수로 저희가 받게 되면 그 중원수의 열만 저희가 같이 빼서 다시 나머지는 다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열을 가지고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냉난방비가 들지가 않습니다. 냉난방뿐만 아니라 물을 데우는데도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는데요. 그 혜택은 당연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시설이 일단 크고 깨끗해서 좋고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사우나랑 같이 합쳐진 가격인데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고 크고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소각장 같은 게 없으니까는 저희가 여기 이천에는 이렇게 운동을 할 만한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각장 생기면서 저희 이천에 운동할 시설이 생기니까는 모든 주민들이 가격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들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나 애들, 아이들 모두가 다 이렇게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그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엔 오스트리아입니다. 도나우강이 멋스럽게 흐르는 이곳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인데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색적인 모양의 건물.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그림에 귀여운 모형들까지. 흡사 놀이시설을 연상시킵니다. 빈의 명소답게 하루에도 수백 명씩 관광객이 찾아오는데요. 건물 로비에 마련된 전시관에선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Wo wir mehrmals im Jahr bekannte, aber auch unbekannte Künstler ausstellen. Es gibt auch immer wieder die Teilnahme an der Gratis-Buchaktion. Seit vielen Jahren sind wir Partner des Gratis-Buchs in Wien, wo wir einmal im Jahr 100.000 Bücher gratis an die Wiener Bevölkerung verschenken. Außerdem werden diese Räumlichkeiten natürlich für Tagungen, für Kongresse und natürlich auch für unsere hauseigenen Besprechungen genutzt. Ja, wir haben dann auch hier in diesem großen Saal, wir können dann auch noch reinschauen, haben wir an dem Abend, wo das verschenkt wird, haben wir hier eine Lesung. Dann haben wir geladene Gäste und der Autor oder die Autorin des Buches liest dann hier bei uns aus dem Werk.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먹을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건물 바로 옆 푸드트럭입니다. Ich ist das nicht schlecht, weil, muss ich schon sagen, im Sommer kommen auch viele Touristen wegen des natürlich und so. Und natürlich, wenn die hier bleiben, dann die kommen auch zu mir was essen oder was zum Trinken natürlich und so. Ne? Manchmal auch kommen die her und fragen es einfach auch viele. Weil viele Touristen suchen auch Hundertwasserhaus. Ne? Obwohl es jetzt kein künstlerisches Gebäude ist, es ist einfach schön. Also ich finde es nett. Ich meine, ja, also hier sind auch oft Touristen, die Fotos machen und so. Hundertwasser kennt man halt. Ne? Ja. 빈 시민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곳. 사실
빈 에너지라 불리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빈 도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각장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이자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가 디자인해 더욱 유명해졌죠. Und war ein Umweltaktivist, das heißt, er hat sehr viel für den Umweltschutz getan und war auch sehr bekannt und beliebt in Österreich. Und dieser Friedensreich 100 Wasser wurde überzeugt, dass die Müllverbrennungsanlage in Wien eine sehr gute Sache ist und auch der Umwelt zunutze ist. 도시 각지에서 모아진 쓰레기를 6,000도의 고온에서 하루에 1,000톤 가까이 소각하는데요. 실로 놀라운 양입니다. 훈데르트 바서는 건물의 외곽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친환경으로 고안했습니다. 최신 소각 장비와 정화 기술로 유해 물질을 최소화한 겁니다. Wir haben 3 hintereinander geschaltete Filter. Der erste Filter heißt Gewebefilter. Er hat die Aufgabe, die sichtbaren Anteile am Rauchgas zu entfernen. Das ist Ruß, Staub und Asche. Der Rückstand heißt Asche. Dann haben wir die Rauchgaswäsche. Man kann das vergleichen wie mit einer riesigen Dusche. Das Rauchgas wird mit Wasser gewaschen. Der Filter, den bezeichnen wir als sogenannten Denox-Filter. Hier werden die Stickoxide, das sind NOx-Gase, die bei jeder Verbrennung entstehen, mit Hilfe von Ammoniak aufgespalten in Stickstoff und Wasser. Und das ist beides ungefährlich. Hier werden auch die Ultragifte, Dioxine und Furane, die auch bei jeder Müllverbrennung entstehen, zu annähernd 100% zerstört. Das war die erste Anlage auf der ganzen Welt, die das bereits Anfang der 90er Jahre geschafft hat. Auf das sind wir ein wenig stolz. Gott sei Dank entfernt. 환경오염 수치를 수시로 밝히면서 소각장의 신뢰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Unsere Müllverbrennungsanlage haben weniger Emissionen, als gesetzlich vorgeschrieben ist. Also das ist wirklich ein sehr hohen Level. Zum Beispiel Staub ist 90% weniger, als es gesetzlich vorgeschrieben ist. Und einfach der offene Umgang und also der Verkehr hat mehr Emissionen als unsere Müllverbrennungsanlagen. 슈피텔라우 소각장도 소각 폐열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소각장이 도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Wir haben in Wien den Vorteil, dass wir Fernwärmeleitungen um die 1400 Kilometer Fernwärme haben und dadurch kann man nicht nur Strom nutzen, sondern auch Fernwärme. Wenn ich es am Land bauen würde und ich habe dort kein Fernwärmenetz und keinen Abnehmer, dann produziere ich nur Strom und die Wärme geht verloren. Und so haben wir einen Wirkungsgrad von über 76% und wenn ich nur Strom produziere, 25%. Das heißt, ich kann den Energieinhalt vom Restmüll nur von einem geringen Anteil nutzen. 수개월간의 환경 테스트를 거치며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소통에 소통을 거듭하며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Ich glaube, das Wichtigste ist, dass man das Vertrauen der Bevölkerung hat, dass man offen mit dem Thema umgeht, dass man Hightech-Rauchgasreinigungsanlagen hat, damit möglichst wenig in die Luft geht. Und bei d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gab es keinen einzigen Widerstand. Das wird öffentlich aufgelegt und da könnte jeder einen Einspruch erheben. Und das muss dann auch beantwortet werden. Aber wie wir die Genehmigung eingeholt waren, war null Widerstand. (1991년부터) 30년 가까이 시민과의 신뢰를 지켜내고 있는 슈피텔라우 소각장인데요. 혐오 시설이란 인식을 벗고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또 도심 속 관광 상품으로 만들며 빈 시민에게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Also
ich kenne schon die Müllverbrennungsanlage, das sieht man ja vom Vorbeigehen, was das ist. Und das Design kenne ich jetzt auch, weil das haben wir in der Schule gelernt über diese Kunst. Und es macht schon Sinn, dass das mit der Wien-Energie zusammen ist. Da. Und wegen dem Essen, dass der Geruch stört, das ist nicht wirklich so. 사람과 환경, 예술의 조화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소각장 건설을 앞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예, 자원해수시설이 법적 의무시설이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에 따라 시 주도로 설치하기에는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 많은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시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공론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의 신기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공론화위원회가 뭔가요?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인사 또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건 소각장만 건축에 건축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 메리트가. 공론화위원회는 제일 먼저 서산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 참여단의 구성 방법과 절차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서산시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유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 시민 참여단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광역 생활 폐기물 처리장 추진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찬반 토론 및 그다음에 그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공론화 전 서산 시민들의 여론은 소각장 건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 참여단의 선택은 바뀌었습니다. 이 시설이 처음 착수 때부터 오늘까지 많은 우려와 갈등, 분열 등을 겪어온 자원해수시설입니다. 결국 공론화를 거쳐 시민들의 찬성에 힘입어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본 자원해수시설을 끝까지 책임지고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설치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생활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공론화를 통한 소각장 추진 결정. 전문가는 그 결과보다 그 과정에 값진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문화 구조가 강해서 그런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보면 되게 이제 관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민에다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탑다운 방식, 하향식의 그런 어떤 갈등 해결 방식이 좀 많았다면 요번 서산시에서 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해나간 그 방식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전통적인 방법하고는 다른 또 새로운 의미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주적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그 대신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헌신성이라든가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합쳐져서 나타난 또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느 나라도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한계점에 다다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발생원에서 줄여나가라는 이런 환경교육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미리 하는 것도 예방적 차원 아닙니까?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이 발생된 이후에 뭐 안전적으로 처리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감량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봤을 때는 가급적인 폐기물이 안 나오도록 하는 정책이 1순위고요. 그럼에도 나온 것은 다시 사용하거나 아니면 물질로서 재활용하는 방법.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에 안에서는 이제 최대한 태우거나 다른 방식 기술 적용해가지고 에너지를 회수하고 그래서 나온 잔재물에 한해서만 매립을 하는 쪽.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까요? 어느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 두 부부만이 오붓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이 너무 작게 나고 너무. 너무 막 이렇게 밑으로 폭 앉아서 그래 이렇게. 폭 앉아서. 목이 잘 안 먹어서. 조금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세우가. 여유도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해 장바구니를 챙기시는데요. 오늘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 할 거니까. 네, 김치찌개. 엄청 비싸네. 하나 조그만 거 하나만 사가. 정말 괜찮나 모르겠네. 찌개 한번 하자 이거. 물건 하나하나 두 분이 상의하며 꼼꼼히 고르시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뭐 이거? 부부만 살다 보니 장 보는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장보기를 마치자마자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쓰레기 배출 전 세척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하며 다양한 쓰레기가 나왔네요. 쓰레기 분리 배출은 남편의 목. 지난 한 주간 버린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 자녀가 저는 둘인데 출가를 다 했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이제 오게 되면은 훨씬 많이 늘어나요 쓰레기가.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구입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 배출량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마침 오늘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날. 보통의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러지는 통과 의례죠.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게 1995년이니까 올해로 24년째. 쓰레기 분리수거는 오랜 습관처럼 우리에게도 일상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들은 지자체나 민간업체에서 수거합니다.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 중 69%를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눈앞에서 사라지는 재활용품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전시의 한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덕구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들은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빈병, 플라스틱, 스티로폼까지 모두 잘 재활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 얼핏 봐도 재활용되어야 할 것들이 일반 쓰레기와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택에서 배출한 재활용품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수작업으로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쓰레기를 걸러내는 손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리수거가 잘 되는지도 궁금해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요? 비닐서부터 지금 주택에서 지금 비닐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랑 다 같이 나오니까. 재활용품을 다시 분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막 섞여 있고 어떤 거는 비닐에다가 뭐 병 같은 거, 야구르트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서 보내면은 이런 거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악취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용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버려두셨으면 합니다. 잘못 들어온 쓰레기가 전체 반입량의 40% 이상. 이것들은 다시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보내질 겁니다.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민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버림으로써 쓰레기 비용을 아마 조금이라도 절감하겠다는 어떤 비양심적인 분들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반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2위 수준의 재활용품 분리율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문가는 통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활용률이 60%가 되는 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그게 그대로 또는 종량제가 들어와서 재활용 시설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시점에서 통계를 그대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기점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냐 하는데 우리는 재활용 시설로 보냈어 라고 하면 그걸 다 재활용으로 잡아버렸죠. 지난 9월 6일 인천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행사장. 네,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자원순환의 달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주최한 자원순환의 날 행사입니다.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한 자원순환의 날은 매년 9월 6일입니다. 예, 9와 6은 거꾸로 하면 이제 같은 숫자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이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9월 6일로 행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됐는데요. 얘는 일반 쓰레기가 맞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일반 쓰레기. 그런데 약은요. 알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남아있는 약은 알 빼서 약국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고요. 너무 이제 몰랐던 것도 평상시에 저는 재활용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몰랐던 걸 여기 와서 또 배우게 되네요. 시민들은 각종 체험을 통해 재활용의 필요성과 방법들을 다시 한번 배워갑니다. 또 다른 체험관. 담당자분께서 돌리시면 바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종이와 종이팩은 함께 배출한다. 2번 유리와 유리병은 깨끗하게 씻어 분리 배출한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정답은 과연 뭘까요? 정답은 1번. 1번 종이와 종이팩은 함께 배출한다.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종이랑 종이팩은 다행히 이분도 맞추셨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자원순환. 정확한 분리배출이 그 첫걸음입니다. 신나는 체험으로 오늘 하루를 보낸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재활용을 열심히 해야겠다. 분리배출을
배출을 꼭 해야 되는데 분리배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배워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 행사에는 시민들은 물론 많은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과대 포장을 줄이고 간소화된 포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사실은 그런 포장재들은 본인들은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기업들이 자꾸 만들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서로를 사실 부신하면서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단절된 고리들을 서로 이제 이제 연결해주고 그것들을 이제 이어나가서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제도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제1의 재활용 선진국 독일입니다. 독일은 20년 전부터 재활용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 왔는데요. 이들은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할까요?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을 찾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출된 재활용품을 정리하는데요. 한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것이 있다면 재활용 표시 라벨지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겁니다. In Deutschland, in deutschen Familien wird Müll normalerweise in Restemüll unterteilt, in Papier und Plastik. Und eben Pfandflaschen, Glasflaschen und normale Flaschen, die man eben dann so in die gelbe Tonne schmeißt. 독일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죠. Also zunächst einmal gibt es unterschiedliche Flaschensysteme. Es gibt erstmal Pfandsysteme und es gibt halt Flaschen nach dem gelben System eben so, dass man es eben wegschmeißt so, und Gelbmüll. Und der Vorteil eben an Pfandflaschen ist, dass man, wenn man die Pfandflaschen eben benutzt hat, kann man sie anschließend eben zum Supermarkt bringen und dann werden sie dann wiederverwertet. Und das ist eben dann die Möglichkeit, eben die Flaschen wieder zu verwerten und nicht einfach nur wegzuschmeißen. 독일에서 재활용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판트라는 빈병 보증금 반환 제도입니다. Ich glaube, das waren jetzt die Flaschen von 2 Wochen ungefähr, 1 bis 2 Wochen. Und ist dieses Pfandsystem irgendwie belästigt oder irgendwie oder finden Sie, dass es gut oder Unbequemlichkeit haben? Also ich finde es besser, als die Flaschen halt wegzuwerfen und dann die werden wiederverwendet und ja, von daher finde ich das gut, ja. 독일의 재활용품에는 판트, 즉 빈병에 대한 보증금이 부과되어 있죠. 이 플라스틱 병의 보증금은 0.25유로, 우리 돈으로 330원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제품엔 이렇게 판트 보증금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재질과 크기에 따라 200원에서 850원까지 붙습니다. 오늘 우리 돈으로 보증금 7,000원을 돌려받았다는 나티아 비하이 씨. Das Sammeln der Flaschen in Deutschland hängt jetzt nicht vom Intellekt ab. Das macht jeder Deutscher, sei es jetzt ein Akademiker oder kein Akademiker, weil es ist eine sehr gute Rücknahme von Geld. Und die Kinder werden auch schon so erzogen. Das heißt, von klein an weiß man, okay, die Flaschen werden nicht weggeschmissen. 아이들도 재활용 분리배출에 익숙합니다.
재활용품에 보증금을 부과함으로써 수거를 철저히 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정책 때문인데요. 재활용이 곧 자원이란 명제는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베를린 주택가에 위치한 어느 슈퍼마켓인데요. 규모는 작지만 판매 품목은 700개가 넘습니다. 곡물, 파스타, 향신료와 같은 먹거리는 물론 비누, 샴푸와 같은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손님들이 필요한 상품을 직접 통에 담아 구매한다는 거죠. 이 작은 껌조차도 말이죠. Ja, also wir haben ein allumfassendes, nachhaltiges Konzept entwickelt. Das heißt, wir haben 7 Säulen, auf denen der ganze Einkauf beruht. Und das sind plastikfrei, palmölfrei, alles ist bio. Wir kaufen möglichst regional ein oder Fairtrade. Also wir haben alle Produkte wie ein normaler Supermarkt auch. Das Spezielle ist halt dieses unverpackt Einkaufen, was diesen plastikfreien Anteil macht. 포장이 없으니 소비자가 직접 포장 용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빈 용기 무게를 재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담아 계산하는데요. 번거롭지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Also man muss besser planen. Das ist erstmal am Anfang vielleicht unbequem, aber dadurch gerät man auch nicht mehr einfach in dieses zwischendurch mal was einkaufen, sondern man ist sehr strukturiert und geplant. Und ich auch zum Beispiel Dinge ausprobieren kann und gucken kann, ob mir die überhaupt schmecken. Und ich muss nicht gleich 1 Kilo oder ein halbes Kilo kaufen. Also ich kann genau wählen, was brauche ich diese Woche oder was brauche ich heute. Und das kann ich mitnehmen. 포장 없는 슈퍼마켓은 독일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매장을 찾은 젊은 엄마들. 아이들은 꿀을 이용한 양초 만들기 체험을 하고요. 독일의 엄마들은 재활용을 더 잘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Weil so viele Fische davon sterben und weil es auch schlecht für die Umwelt ist. Und deswegen gehe ich auch ganz oft nicht in Läden, wo es ganz viel Plastik gibt, weil ich damit mehr die Umwelt schone. Ja. 주인 캐테가 씨는 빈병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Und wir spülen die einmal durch, damit wir die Gläser dann an Kunden, die in den Laden kommen, kostenlos zur Verfügung stellen können, falls Kunden mal die Gläser vergessen haben. Und in der Regel bekommen wir davon in der Woche relativ viele und wir spülen die einmal in unserer Spülmaschine durch.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자세.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과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려는 노력. 이것이 재활용 선진국 독일의 비결 아닐까요? Ja, Umweltschutz auf der Metaebene und Ressourcenschonung auf der unteren Ebene. Wir wollen ja Dinge nicht nur ständig neu dem Wirtschaftskreislauf zuführen, sondern es geht um die Etabli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also bereits einmal verwendete Ressourcen immer wieder zu verwenden. Das zieht sich ja wie ein roter Faden durch die gesamte Landschaft an Materialien, die wir verbrauchen, weil diese Ressourcen ja zum Teil auch endlich sind. 우리나라 물질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 뭐 비근한 예로 지금 일본하고도의 관계도 좀 있었지만 이런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외교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이 단순히
정말 기능이 다해가지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자원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원으로 이용하는 데 어렵지 않다. 더럽고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던 쓰레기.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 쓰레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쓰레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쓰레기는 황금이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도 잘 분리배출해 주시고 잘 재활용하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치 있는 물질이다가 앞으로 우리가 펼쳐야 될 정책의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쓰레기는 영원히 노력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